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라벨 1부 대신 땜빵을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의 두 브레인을 모시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출연했던 분들 그대로 좀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두 분의 브레인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근데 제일 평이 안 좋은 건 일단 저의 평이 안 좋았어요. 네가 뭔데 진행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반도체 쪽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지는 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쪽 섹터를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죄송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소통하는 방송이 돼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섹터를 정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섹터가 좀 있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섹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도체처럼 좀 모아서 시리즈로 좀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환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이 시간은 그래도 설경제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이슈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방송의 형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나 섹터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자세히 훑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편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만 계속 시청을 하셔도 연말은 문제가 없을 거고 내년도까지도 계속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그럼 오늘 주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쪽 그리고 장비주 이 부분들의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부터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박원재 수석위원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반도체 산업을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곧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요.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역사이클에 걸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의 사이클을 한번 이해하게 되면 지금 시점의 위치를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주식 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이해하는 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금 산업을 이해하게 되면은 앞날이 좀 보이죠. 얼마나 내가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은 좋은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짧지만 장비 쪽을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장비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역사를 좀 훑어보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가 산업에 들어온 거는 2차 대전 이후로 봐야 돼요.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미국 주도로 주로 군사와 이
국방 이런 쪽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을 보낼 때 컴퓨터 계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실생활에 들어왔는데 70년대 중반을 넘어간 이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초기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메모리, D램이나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은 70년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본이 이때부터 산업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넘어가던 게 이제 대한민국은 70년대에 좀 아주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선진국의 문물을 좀 두루두루 훑어보다가 8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반도체가 대한민국 패권에 넘어오게 된 계기는 86년도에 한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묶어놓은 그 와중에 반도체 사이클이 88년에 터져요. 88년과 94년에 터지는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삼성 반도체 별도 회사가 있었는데 88년에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아주 주요한 그 사업부로 독립을 하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전 세계의 메모리 부분은 이제 굳건한 1위를 차지하고 그 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패권의 메모리는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3개로 과점화가 되고요. 201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이쪽을 시작을 하고요. 대만은 TSMC는 1987년도에 시작하니까 뭐 적어도 파운드리에 관한 한은 TSMC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장비단이에요. 장비와 소재 부품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산업의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1위의 위치를 점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 쫓아가기도 바빴는데 이 소부장을 같이 내재와 같이 간다는 건 사실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잘 돼 있는 미국과 일본계의 소재 부품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환경은 재작년에 일본의 소재단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역내에 밸류체인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각인이 됐죠. 그렇게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글로벌리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소재 부품 장비는 넘사벽의 글로벌 과정업체가 장악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막 출발하는 걸음마를 뛰는 그러한 수준에서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비예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원청업체의 설비 투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회사에서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면 이때부터 팹을 짓고 팹을 지으면 장비가 입고되죠. 그러니까 출발은 무조건 설비 투자 계획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난 시간에 투자 계획을 보면은 18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쇼티지가 나서 설비 증설을 했고요. 그 여파로 19년도에 아주 공급 과잉이 돼서 하락 사이클을 심하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각지도 않게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증설이 평택, 2기, 그 다음에 D램은 시안 이렇게 이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연장선상으로 내년까지도 올해보단 못하지만 내년까지 이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게 P3를 통해서 진행되고 평택 2기와 평택 3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내년까지는 진행된다.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 보면 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걸 우리는 이제 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지역별 예정된 반도체 팹 예정량을 보면 압도적으로 중화권이 앞섭니다. 대만이 작년에 6개의 팹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 21년에 6개, 내년에 2개.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거는 중국이 반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위풍이 강할수록 옷깃을 여매면 더 전진을 하죠. 중국은 더 쏟아부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5개의 팹을 했고 내년에 3개의 팹이 예정돼 있어요. 미국이 이제 갑자기 열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그냥 팹 리스만 했어요. 설계만 했어요. 설계 중심만 해도 고부가 가치는 다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이 팹을 욕심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 전략회의를 통해서 우린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라고 압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개의 공장 팹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2개인데 삼성도 여기에 들어가죠. 오스틴 팹이 들어갑니다. 대만의 TSMC도 들어가고 인텔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대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조금 중복 투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너가 하면 나도 한다. 예전에는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사서 쓰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럽과 중동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너죠. 일본도 마이너지만 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가는 건 얘기했지만 하나씩 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들어가는데 규모 자체는 이게 하나지만 평택에 P3 들어가는 게 이게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예요.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지만 규모가 크다. 그러면 얼추 그림이 그려지시죠. 야, 이게 정말 잘 모르겠지만 엄청 때려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캐펙스의 증가율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웨이퍼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는 따라가는 개념이고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강화된다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는 반드시 후공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시스템 공정이 늘어난다는 건 메모리와 시스템이 틀린 거는 메모리는 소품적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공정은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적 소량 생산, 맞춤형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후공정이 매칭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야, 시장 커지는 걸 보니까, 웨이퍼 팹도 커지지만, 21년, 22년 보니까, 어셈블리 패키징과 테스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쪽에 대단한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로 그러면, 장비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글로벌 장비는 대체적으로 전공정은 대체적으로 노광공정, 식각공정, 즉착공정이 아주 메이저 3대 공정인데 이게 이미 글로벌 기업이 과점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점유율을 보면은 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데는 이제 포토공정, 노광공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13%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식각공정 전문이에요. 글로벌 장비에서 13.9%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뭐 누가 뭐라 해도 ASML을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독점입니다. 노광공정은 EUV 그 노광 장비는 ASML만 독점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규모가 엄청 크죠. 18.1%를 갖고 있고 그거에 못지않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예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는 증착 공정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뭐냐? 아주 그 주된 장비는 여기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브하는 보조 장비 정도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가총액 보여드리겠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나 내부 현금을 보면은 야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 할 만큼 넘사벽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국내 소부장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산업 매출 비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건 전방에 디바이스가 있죠. 뭔가 용처가 있어야 반도체를 계산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용처가 모바일이 26%, 데이터 센터가 거의 동일 비중입니다. 26%. PC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PC 노트북 포함입니다. 모든 거. 그게 한 19%. 그 다음에 산업이라는 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전이 10%, 자동차. 이게 앞으로 자동차 부분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막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갈 거고, 새로운 디바이스, 모바일을 뛰어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반도체의 성장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요가 늘어나나 이렇게 봤더니 PC, 데이터 센터, 가전, 자동차, 모바일, 산업이 있는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아날로그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4차 산업의 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슨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이런 쪽에 대응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고 그 시스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TSMC의 뒤를 쫓고 있는데 이 성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글로벌 장비 업체가 얼마나 크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자체가 142조입니다. 142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비단을 형성하고 있는 원익 IPS가 2조 넘어섰다가 이제 최근에 좀 깨졌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 성장률을 보면 최근에 20년에 17%, 올해 35%, 내년에 11%입니다. EPS 성장 자체가 36%에 64% 성장을 했어요. 주가 당연히 한 3배 뛰었겠죠. 수익성을 보면은 뭐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률 30%대예요. ROE 50%. 이런 환상적인 밸류를 갖고 있는 게 글로벌 장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램 리서치 역시 유사합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100조. ASML이 전 세계 장비의 1위인데 시가총액 자체가 418조입니다. 삼성전자와 거의 동률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비 회사가 있다고 보면 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다 30%대고 EPS 증가율이 올해 59%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짐작을 하면은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노이즈로 수요단의 노이즈로 좀 주춤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글로벌리로 이제 점유율을 보면은 대만과 한국 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계가 그냥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 쪽이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참고로 보시면 전반적인 장비 업체의 플로우는 대충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쪽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지원 수석님께서 소재 쪽을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반도체 소재는 일단 글로벌 사이즈의 규모나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이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 역시 장비와 이제 비슷한 환경에 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소재 관련된 이슈가 일본과의 트러블 이후에 크게 부각이 되면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도 이제 첫걸음을 이제 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산업에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일단 원천 기술이 사실 그동안 우리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협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좀 컸고, 그다음 이 소재가 생각보다 투자비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도 부담이 크고 투자 이후에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투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세한 우리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투자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보시면 기술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낮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력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솔직히 이 부분을 넘보기가 상당히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기가 어려웠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었던 게 그동안 우리 반도체 소재 산업의 현황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본과의 트러블로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재는 크게 반도체 공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웨이퍼 제조나 웨이퍼 표면 산화 공정, 그리고 이제 뭐 포토 공정이나 그다음 이제 식각 공정, 그다음에 이제 방막을 하는 증착 공정, 그리고 이제 금속 배선을 입히는 과정, 그리고 이제 테스트와 패키징 호공정 과정. 뭐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8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공정에 따라서 소재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산업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글로벌하게 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일단 먼저 반도체 소재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보면 전공정이 한 5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후공정에서 소재가 한 42% 정도. 비슷하지만 전공 쪽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 전공정 소재 쪽에서는 실리콘 웨이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토 마스크와 증착 재료인데, 아마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은 떠오르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최근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이유도 전공정 소재에서 가장 쉐어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2, 3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국산화율은 한 50% 정도라고 지금 잡고 있고, 전공정 소재 쪽에서는 국산화율이 한 46% 정도 됐고요. 후공정에서는 한 56% 정도.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웨이퍼는 우리가 수입이 한 16억 달러 정도 되고 수출은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걸 상계해 보면 수입 금액이 한 2배 정도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경우,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한 50%까지는 그래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반도체 소재 글로벌하게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과의 트러블 이후에 굉장히 일본을 많이 극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 관련된 쪽에서는 일본의 글로벌 시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시네치가 있습니다. 이 기업 단독으로만 글로벌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불화수소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일본이 글로벌 시어 70%,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라라는 일본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도 역시 일본의 글로벌 시어가 한 40% 되고요. 일본의 호야라는 기업이 역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는데, 일본이 9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이제 TOK라는 기업이 뭐 절대 다수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차단제 같은 경우도 일본이 한 78%, CMP 슬러리도 일본이 절반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이제 봉지제 같은 경우도 일본이 80%의 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기업을 대변하러 나온 건 아닌데, 글로벌 반도체 소재 쪽은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과반수 이상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각 소재별로 아직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소재도 역시 아직까지 상당히 갈 길이 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업체들을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꼽아봤는데, 그래도 글로벌 셰어로 본다면 아직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액 QNC가 반도체 이제 석영 제품 쪽으로 그래도 셰어를 좀 넓혀가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카바이드 소재, 일렉트로, 링과 특수가스에서 상당한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 이제 특수관계 있는 한솔케미칼이 뭐 가산화수소라든지 뭐 라텍스 같은 부분을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DNF가 뭐 프리커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SK 멀티리얼즈가 특수가스 이쪽으로 공을 들이고 있고,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강강의 세척액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이제 특수가스, 고순도 특수가스 쪽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 암모니아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소재 관련된 쪽에서 주력 제품보다는 아더 제품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여전히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서 상당한 글로벌 기술력과의 차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의 트러블 이후에 많은 발전을 좀 이뤘다고 하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일본의 독점적 구조를 깰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기가 못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업체와의 거센 추격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일본의 소재 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정말 형과 동생 같은 그 밀착 관계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왜 소재 산업이 발전을 못했냐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보시면은 일본의 소재 업체에서 우리가 공급받았던 글로벌 가격이 대부분 글로벌 공급 가격의 50%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 단가가 한 45% 내외에서 일본 업체들에서 소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는 중국 업체와 대거 이런 부분들을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일본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소재업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조 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상당한 기술력 차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본을 따라잡는 부분과 중국을 떨쳐내는 이 이중의 구조에서 우리나라 소재 산업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소재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비주 그리고 소재 쪽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장비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IT 속 섹터를 좀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좀 되게 조용해요. 원래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얼만큼 투자를 할 거다,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즘 좀 상당히 조용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투심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아무 말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의 나오게 된다면 뭐 투자 지연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적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을 치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 잔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사실 반도체 사이클상으로도 내년 수요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죠. 지금 삼성은 또 미국에서도 또 초대받아서 영업 기밀을 내놔라, 이런 요구도 받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경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좀 지켜보는 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양쪽 다 좀 예민한 시기에 있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의욕적으로 뭘 발표하기보단 그 대신 내실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매일 호재를 기다리죠. 그렇죠. 야, 이건 뭐 좋은 얘기 없어? 그런데 호재가 안 나온다 해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타이밍을 좀 재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뭐 중국이나 대만, 일본 업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시기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제 그 비전이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인텔까지도 강요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TSMC를 맹추격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삼성답다라는 거는 미리 공표하거나 어떤 공수표보다는 내실을 충분히 다진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기사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GA 방식의 3나노가 아니라 2나노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 삼성이 공을 더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에 대한 기대치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특히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올 4분기가 지나면서부터 삼성이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적극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GA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러면 이걸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을 나눠가지고 종목군들이나 이 소재 쪽이나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큰 틀에서는 같이 갑니다. 큰 틀에서는 같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제 다 패키지 기판이 시스템 온 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리돼서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원칩 형태로 들어가면 뭐 로직 반도체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제 뭐 메모리를 따로 했는데 요새는 원판으로 들어가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면은 메모리가 따라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올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안 됐던 건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나노 쪽에 아주 공격적으로 갔는데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요. 그리고 지체되고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TSMC라는 아주 우량한 곳이 있는데 굳이 왜 삼성에다가 그러니까 삼성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체 AP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결국 줄여버리고 미디어텍에 의존했는데 거기서 칩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유럽 시장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도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수율이 요새 올라간다래요. 이제 뭐 한 60%대까지 올라왔다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70% 정도 수율이면 이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할 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엑시노스도 이제 선주문해서 뭐 발주가 이제 들어간다랬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또 4차 산업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마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주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TSMC가 감당을 못해요. TSMC는 이미 향후 2년 내 물량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이제 지금 짓는 팹은 2년 후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수로 삼성전자한테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메모리든 따라가는 거니까 우선순위는 시스템이 좋은 게 맞습니다. 이게 치고 나가는 게 맞는데 메모리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얘기하면서 계속 간과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유통시장에 남아있는 재고 문제.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뭐 해서 아마 고정 가격이 떨어질 거다 계속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 성장이 생각보다 좀 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급단에서 보면 내년도에 공정이 바뀌죠. DDR5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체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수율 맞추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생각보다 공급단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급 조절이 자연적으로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수율 면에서도 16나노에서 14나노로 대중적인 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추이로 봤을 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겪어봤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워낙 그동안의 사이클 산업에 아주 시달렸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소부장 가격 변동성이 컸던 얘기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럼 최애 섹터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반도체는 얘기했지만 예측만으로 미래를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는 섹터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 포트 내에 비중을 넣는다면 지금 가격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시간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입니다. 지금 가격이라면 이 가격 정도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분할해서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장비와 이제 소재 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데 사실 이 장비와 소재는 사이클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보다도 이 사이클을 잘못 맞추면 상당히 큰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큰 그림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쪽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변수는 이 소재 쪽은 정말 한 달 단위가 다르다 할 만큼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를 좀 긴 호흡으로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사 나가신다면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나 우리 박원주 수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호흡이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관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주식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 트렌드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소재 장비 부품 투자도 좋지만 삼성전자를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본하고 좀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필승 코리아라는 펀드가 많이 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떤 종목군들의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있나를 좀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제일 컸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뭐 중소형주들 같으면 변동성이 좀 크고 나는 좀 안전한 종목군들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그냥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소부장 쪽보다는 이쪽 대형 쪽으로도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별 능력이 좀 힘드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거 괜찮고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뭐 친환경 관련된 펀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펀드 여러 가지 유행이 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반도체는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걸 주식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타이밍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반도체 쪽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반도체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확률이 많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세 분처럼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사실 사이클을 엇박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지한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투자자 나는 잘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타겟팅으로 해서
비중을 맞춰 나가시는 건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좀 경험이 많아서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반도체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퍼포먼스가 나올 때 정말 그렇죠. 화끈하게 나오거든요. 뭐 수백 프로 나오고 이러는 게 사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액티브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 반도체 섹터가 펀드 매니저가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분명하고 대충 경험을 해보면 사이클을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가장 좋은 게 또 사실 반도체 섹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액티브 펀드가 많이 없잖아요. 다 패시브 형태의 펀드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필승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도 그 대형주 비중이 들어가는 게 누가 그렇게 종목 발굴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난 그냥 패시브 형태로 가겠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면은 그냥 지수 따라가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1,000원을 드린다면은 반도체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섣불리 들어가면은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주변에 좋은 자를 두고 하시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경험 없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좀 보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 초, 작년 말 이때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직접 투자를 했던 그런 상장 기업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분류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면 그들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유효했죠. 그래서 네. 유효했고, 어쨌든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거나,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하나의 모멘텀이 됐고, 크게 보면 이제 삼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부품이나 장비 소재 업체는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한 업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에서 분사되었거나 삼성의 인력들이 나와서, 뭐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만든 회사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한솔케미칼처럼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독점적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거나 삼성 출신들이 만들었거나 혹은 삼성과의 특수관계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한 번씩 그걸 빌미로 모멘텀으로 주가는 다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의 경향을 보면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냉혹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그 반도체 접근하셨던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큰 낭패를 당했던 게 특히 시스템 분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이 시작하면 이 업체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팹립스 업체들이나 부품 소재 쪽에 접근하셨다가 특히 낭패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의 그런 지원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허물만 켰다가 주가는 뭐 상당히 반토막 이상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보시고 지금 현재 삼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펀더멘탈을 추적할 거냐, 모멘텀을 추적할 거냐. 삼성의 지분 투자라는 건 틀림없는 모멘텀 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탈 추적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덜 다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뭐 그냥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지원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AD 테크놀로지인데 TSMC의 VCM에 포함돼서 아주 잘 그 영업을 하다가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체인지 파트너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물량은 떨어지고 신규 물량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모멘텀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모멘텀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야 이건 무조건 얘들밖에 없어. 그러면 인력 부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누가 해? 대한민국에. 경험도 있고 인력 풍부하고 얘들이야. 쫙 갔어요.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재무추이를 보고 분기별로 올게요. 잘 해나가다가 실적이 안 나와요. 적자나고 그럽니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식은 우리가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멘텀은 기대감이죠. 근데 그 기대감이 현실 속에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모멘텀 플레이는 그래서 분명하게 엑짓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거는 분기마다 계속 확인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투자가 가능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추적한다는 게 또 보통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 뭐 맨날 미스나고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제가 그 종목을 피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아주 판단 정확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카운슬러를 옆에 두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좋은 카운슬러를 옆에 두면은 주식시장을 좀 편안하게 흐름을 읽어가면서 내 자산도 늘리고 또 제대로 된 경험. 그러니까 뭐 종목 쪽집게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뭐 얼마까지 가니까 사보세요. 맞았죠? 축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런 거보다는 주식은 계속 할 일이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럼 내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으면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반복의 심이고 누적의 심이에요. 내가 수익이 작년에 났어도 운빨로 났다. 그 반복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은 내가 그 반복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만이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게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IT 쪽을 좀 상당히 좋아하는데 탐방을 많이 다녀봤어요. 탐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전망이 어떻고 그런 부분 조언을 많이 듣고서 그래 이 회사에서 투자를 해봐도 이게 사이클이 한번 잘못 맞으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분께서 이제 혹시 장비 쪽을 보셨고 소재 쪽을 봐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좀 여유 있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맛배기 종목군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박 의원님 먼저.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장비를 설명드렸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성장 가속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세 분 공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주환 수석위원님도 아마 4,000원대 말씀드린 걸 기억하고 저는 이제 좀 늦게 해서 한 7,000원대에서 사실은 근데 마지막은 다 못 먹었죠. 일찍 나왔는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 삼성이 설비 투자하는 물량을 받아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한미반도체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미반도체는 그야말로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후공정의 패키징에 일괄하는 그 절차를 다 담당을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라는 이제 신규 장비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재무만 봐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점프가 계속 나와요. 이런 정도라면 좀 주목해도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환 의원님. 네, 저는 그 소재 관련 기업에서 SK 머티리얼즈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SK가 지금 소재 관련 기업들을 합종 연회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SK 머티리얼즈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요게 합종 연회 이후에 주가의 가치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비 쪽과 소재 쪽 종목군들 좀 봤었죠? 자,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라벨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저까지 총 3명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